안녕하세요. 저는 아직은 미혼인, 그러나 결혼식 준비까진 갔다가 파혼하고 다시 솔로가 된 여자입니다. 말 그대로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 있었는데 결혼식이 제대로 엎어졌다는 뜻입니다. 예비 신랑은 무엇보다 순수한 농촌 총각이었거든요. 대체 순수함으로 위장하여 다가오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제가 사람을 믿는 게 참 두려워졌습니다. 이걸 하늘이 도왔다고 하는 게 맞는데도 여전히 마음 불편하네요. 제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농촌 일을 하다 올라온 순수 총각과 결혼식도 아닌 상견례를 앞뒀다가 파토가 나버렸는데요. 제가 30대 초반까지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그 이유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재택근무를 하는 탓에 더 집에만 있게 된 것도 있었고, 말 그대로 집순이의 정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연애 좀 하라고 하지만 전 30대를 넘긴 당시에도 연애보단 집에서 몸 편하게 쉬는 게 더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해보지 않아서 연애가 좋은지 모른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친구들이 주선해주는 소개팅을 몇 번 나가보았으나 결국 어색함과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집순이가 되길 반복한 삶을 살았어요. 이성 간의 교제가 말처럼 재밌지는 않구나. 그런 확신만 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을 넘기니까 희한할 정도로 설명이 안 되는 외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외로움을 이길 만큼 저만의 시간이 중요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제 시간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외로움의 증가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람들이랑 어울려 놀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추천으로 동호회를 가입해 봤는데요. 제가 찾은 동호회는 다름 아닌 모여서 책을 읽는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회비가 있었는데 그걸로 동호회 사람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가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취미 활동이었죠. 역시나 살짝 귀찮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외로움은 덜어진 듯해서 꾸준히 다녔습니다. 거기서 만난 총각 하나가 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저와 결혼까지 갈 뻔했던 예비 신랑이었어요. 동호회 하다 보면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책 감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의 성향에 대해 알아가고 하는데 그렇게 친해진 예비 신랑과 의외로 대화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처럼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시끄러운 장소나 사람 많은 곳을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공감대 때문인지 저는 오랜만에 마음을 놓고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난 것처럼 신이 나서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공통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친구와는 또 다른 편안함이 생기더군요. 게다가 예비 신랑 나이도 저보다 한 살밖에 많지 않아서 더 친구같이 느껴졌어요. 예비 신랑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 신랑은 농촌에서 쭉 지내왔는데 과거에 서울에 간 친구가 자신을 서울로 초대해서 몇 번 데리고 놀아줬다고 해요. 그전까지는 서울이라 하면 마냥 시끄럽고 어지럽다는 편견 때문에 발길을 안 했었는데 친구 덕분에 그런 고정관념을 떨쳐냈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서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기 또래들이 어울려서 이것저것 겪는 문화생활들이 점차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이 동호회도 관심 가지고 찾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여태 농촌에 계셨으면 농사일 하셨던 거예요? 모임을 매번 참석하시는 것 같던데 하시는 일에 무리 안 가나 싶어서요. 아, 예.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일구는 논이 작게 있는데 유통업체가 많아서 돈 걱정은 크게 안 하고 살아요. 제가 서울 구경 좀 하고 오겠다니까 부모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농촌에 대해선 전혀 모르거든요. TV에서 드라마나 다큐로 본 게 달아서 어쩐지 여유가 있어 보이셨어요. 다 뒷받침해주는 힘이 있어서 그랬던 거구나. 예비신랑은 제 감탄에 쑥스러워하더니 오히려 자기는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논리를 부모님과 자기 셋이서 일구고 있다며 다른 자식들은 자기 나이에 진작 부모님 용돈 드리면서 쉬게 해줄 텐데 그러지 못해 미안한 사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효심 깊은 자식이라고 느껴져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의 자책에 잔소리를 얹고 말았습니다. 요즘 원수 같은 자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요즘이야말로 기용 씨만큼 부모 생각하는 자식 드물어요. 저만 해도 부모님한테 안부 연락 못한 지 한 달이나 됐는걸요. 예비 신랑이 서슴없이 자기 가정사를 얘기해 주니까 저도 자연스레 가정사를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 부모님은 아빠가 애국심이 깊어서 군장교로 일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정년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노후를 즐기고 있는데 건물 하나를 매입해서 거기서 세를 받으며 소소한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저더러 건물주 딸이냐고 제가 감탄해줬던 것처럼 똑같이 놀려서 한참 히덕거리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단기간에 친해진 거였죠. 그렇게 깊어진 인연은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예비 신랑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도 늘 연애 초반처럼 쑥스러움이 많았습니다. 주로 먼저 리드를 하는 사람이 저였을 정도였어요. 예비 신랑이 내외를 한다기보단 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커서 손 한 번 잡는데도 굉장한 용기를 갖고서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은 데이트를 하다가 집까지 데려다준 예비 신랑이 작별 인사를 고했는데도 어물쩡거리며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꾸물거렸으면 되레 제가 예비 신랑이 원하는 의미를 눈치채버렸지 뭡니까? 기용 씨, 나 같은 여자 아니면 연애 어떻게 하려고 했대요? 이래서 결혼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냥 남자답게 한 번 안아달라고 해요. 미안해요. 제가 좀 쑥맥이라서 혹시라도 애정 씨한테 피해될까봐. 그럼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예비 신랑은 제게 취향이란 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깨닫게 해준 남자입니다. 연애를 한 달 지속했을 때쯤 친구들에게 연락으로만 연애 사실을 알렸었는데요. 친구들이 드디어 연애하냐고 소개해달라고 어떤 남자냐고 숨 쉴 틈 없이 질문 세례를 너무 쏟아서 당시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나 순박한 남자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저보고 남자가 잡혀 살겠다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순이 생활에 연애를 못 해봐서 그렇지 맹탕인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한 번씩은 친구들이 무심하다, 까탈스럽다, 남자들이 그런 털털한 여자친구로 밖에 생각 안 한다. 이런 잔소리를 꽤 하곤 했으니 제가 어떤 타입의 여성인지는 감이 오시죠? 제가 봐도 친구들이 저 순박한 예비 신랑을 내가 잡아먹는 건 아닌가 놀릴만도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예비 신랑은 시간이 안 맞아서 직접 얼굴 보고 인사시키지는 못했으나 차라리 전 잘 됐다고 봅니다. 제 친구들 또한 성화가 얌전한 타입은 아니기에 아마 예비 신랑이 제 친구들을 마주했다면 기가 다 빨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 예비 신랑은 자기 일정 때문에 친구들 못 만나줘서 미안하다고 제 친구들한테 자기 이웃이하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인당 한 박스씩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야, 네 애인 장난 아니야. 그 남자 꼭 잡아. 연애 안 하더니 그렇게 좋은 남자 만나려고 네가 여태 솔로였나 보다. 너 진짜 잘해라. 그런 남자 놓치는 것도 죄야. 부러운 기집애. 나는 남자 수십 명을 만나도 그런 벤츠는 안 오던데. 무슨 복을 타고 났으면 이렇게 잘난 남자가 우리 애정이한테 붙었대? 거기 독서 모임 어디야?
나도 좀 가자. 친구들이 저를 공격하면서 예비 신랑을 치켜 세워주는데 이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네요. 예비 신랑한테 뭘 그렇게까지 했냐고 한 소리 하긴 했지만 고마운 건 사실이었기에 저는 정말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예비 신랑에게 적극적으로 진심을 드러냈죠. 그렇게 깊어진 사이는 나날이 더 발전하여 끝내 양가 어른께 인사를 올릴 약속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반개월 만에 결정된 일이었죠. 저는 예비 신랑 덕분에 농촌이란 곳에 난생 처음 구경을 갈 수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전경이 마치 옛날 드라마인 전원일기를 보는 듯한 하더라고요. 드라마 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어 즐거웠고 또 농촌이 주는 잔잔하고 편안한 분위기는 제 감정을 들뜨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이 자기가 일하는 곳이라며 보여준 눈은 정말 제가 살면서 볼 수나 있을까 싶을 만큼 큰 땅이었어요. 기용 씨, 이건 그냥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소소한 땅덩어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10,000평은 될 것 같은데요. 아, 초면이기도 했고 정말 별거 아닌데 자랑식으로 들릴까봐 그랬어요. 10,000평 조금 넘는 거 맞아요. 많은 유통업체랑 계약을 하려면 이 정도 땅은 되어야 되거든요. 당시 예비 신랑의 겸손과 민망해서 저를 제대로 못 쳐다보는 순수함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원래부터 그게 참 매력인 사람이었어요. 상견례차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지만 예비 신랑의 고향을 진작 와보지 못한 것이 아쉽기까지 하더라니까요. 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던 제게 결혼을 마음먹게 해준 남자가 이렇게 순하고 착한 남자라서 얼마나 1000번 만번 안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비 신랑 부모님을 뵈러 집을 방문했는데 집은 서울만큼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막 초가집 같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보안이 부실한 주택 같은 느낌이었어요. 보안이 이렇게 부실해도 도둑 한 번 들은 적 없다면서 예비 신랑은 그저 허허 웃기만 하더군요. 저는 이 동네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보지 않아도 이미지가 훤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대부분 예비 신랑처럼 인정 많고 겸손할 게 분명하겠죠. 예비 신랑에게 놀랄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이 이 촌동네 이장님의 아들이었던 거 있죠. 어쩐지 예비 신랑 고향집이 유독 여태 지나쳐온 곳들보단 멀끔해 보인다 싶었어요. 나름 예비 신랑과 대화를 많이 해서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놀랄 일이 있다는 것이 또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진작 말 안 해줬는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 성격이 워낙 나서서 발설하는 타입이 아닌 걸 알기에 이해하기 때문이죠. 예비 시부모는 저더러 서울에서 온 귀한 손님이라고 정말 중요한 사람 취급을 해주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친정 부모한테도 못 받아본 관심과 애정을 한가득 받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때깔부터가 다르더라. 아가씨, 밥은 먹었소? 이런 걸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내 나름 읍에 가서 오리고기 좀 사왔어요. 에이? 오리고기를 사왔어? 내가 소고기로 하자고 했잖아. 서울 사람들은 그런 냄새 나는 음식 안 먹을 텐데. 아니요, 아버님. 저 오리고기 제일 좋아해요. 어머님, 제 준비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채소부터 씻으면 될까요? 혹시 이 채소도 직접 키우신 거예요? 그래요. 그거 우리 바깥 양반이 직접 키운 건데 실하고 맛나요. 서울에서 먹는 채소랑 다른 느낌이니까 양껏 먹어봐요. 그리고 준비는 다 했어. 가서 앉아 있어요. 애정씨, 이리 와서 앉아 있어도 돼요. 이미 다 차려져 있는데요, 뭘. 부모님 도우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쉬어요. 여기까지 걸어 들어오느라 고생했잖아요.
차가 진입하기엔 다소 어려운 길목 끝에 있던 집이었기에 한 20분을 걸어서 당도했던 걸로 압니다. 걸어오는 내내 예비 신랑과 대화도 하고 농촌 전경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도 예비 신랑은 제게 계속 미안해 하더라고요. 괜히 집에서 쉬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었나 봐요. 저도 나름 걸을 때는 걷는 사람인데 저를 마치 공주마마 취급하는 예비 신랑이 황당하고 재밌기만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와 저녁 한 끼만 했는데도 벌써 시댁과 한층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시골 인정이 좋다는 말도 다 옛말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느낀 분위기는 분명 시골 정이 어느 정도 묻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초면인데도 하룻밤 자고 오고 싶을 만큼 마음이 편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예비 시부모와 무사히 인사를 나누고 왔다면 그만 안심해도 될 법한데 저는 오히려 긴장이 솟구치더라고요. 친정 분위기는 예비 시댁만큼 따뜻하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제게 무심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부모건 자식이건 굳이 먼저 연락이나 안부를 잘 묻지 않아요. 저 또한 친정을 오랜만에 찾는 건데 예비 신랑까지 데리고 가려니까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복한 가정에서 지냈을 예비 신랑이 다소 삭막한 저희 부모님한테 상처라도 받을까봐 염려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친정 부모에게 드리러 갈 때는 집이 아닌 웬 절에서 약속을 잡았는데요. 친정엄마는 전업주부인데 예전부터 꾸준히 절에 다니고 있었고 석가탄신일엔 그 절에 가서 행사를 도울 만큼 스님과 친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엄마 따라 절에 한번 가봤는데 그 절이 워낙 작고 볼품없어서 당시 제가 갔을 때도 이런 게 석가탄신일 기념인가 싶을 만큼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손님도 안 오는데 부지런히 행사를 하는 것도 제 기준에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빠도 요즘 적적한 하루를 달래기 위해서 엄마 따라 절에 드나들고 있었으니 저희까지 절로 부르더라고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절에 있는 시간이 많다면서 예비 신랑을 절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냥 동네 산중턱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절이었는데 어릴 때 가보고 그날 두 번째로 가보는 그곳은 여전히 제 눈에 절로 안 보이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또 결혼 인사를 그런 절에 가서 드린다는 것도 못마땅했고 예비 신랑에게 미안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신실한 건 아닌데 그냥 습관처럼 절에 다녀요.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요. 집에서 약속 잡으려고 했는데 요즘 절 시공 때문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절에 살다시피 지내고 있거든요. 미안하긴요. 저희 부모님도 종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어요. 촌 공기도 좋은데 산 공기도 만만치 않게 좋기만 한걸요. 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어쩜 한순간도 밉보일 만한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비 신랑은 오히려 제가 험한 산길에서 발이라도 삐끗할까봐 그거 걱정하느라 내내 뒤에서 살펴주기만 했습니다. 정말 제가 걱정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아 보였어요. 아마 저란 켠의 빈방에서 결혼 허락을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과 함께 친정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먼저 올리던 와중 그 사이에 스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나 누가 봐도 그 스님이 예비 신랑을 살피는 눈치였어요. 눈치 없는 제가 느꼈을 정도면 예비 신랑 또한 알아차렸을 텐데 이건 환대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기분 상하는데 예비 신랑은 오죽했을까 싶더군요. 딸애한테 독서 모임에서 만났다는 말은 들었어요. 나이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실례되는 질문이려나? 실례는요. 단지 부모님 모시고 일만 하느라 결혼 정년기를 모르고 넘겼던 것도 있고
또 애정 씨 만나기 전에는 딱히 결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 번씩 선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했는데 억지스러운 만남 때문인지 마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럼 현재도 논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네요. 적어도 제 딸애가 어떤 일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무례하더라도 이해해줘요. 그럼요. 요즘 결혼해서 딸 시집 보내는 것만큼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 게 없잖아요. 저는 20년간 부모님과 같이 벼농사 하면서 농수산식품 업체에 유통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업 중인 소비처는 6군데 정도 되고요. 애정 씨와 결혼만 허락해 주신다면 집이랑 혼수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낙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서 친정 부모의 압박 눈빛에 주눅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신랑은 생각 외로 부모님께 자기 의사를 잘 전달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모습과 다르게 이런 강단 있는 면모를 또 처음 봤던지라 그날 예비 신랑을 향한 제 마음이 더 커졌을 겁니다. 친정 부모의 의중이 어떤지 저 또한 제대로 묻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우선 예비 신랑과 작별 인사를 하는 얼굴은 그리 어둡지 않았어요. 그러나 평소에 표정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얼굴이 예의상인지 진심인지 확신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와 인사를 끝마치고 산을 내려와서 저는 예비 신랑한테 사과를 했어요. 스님이 저희 나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도 친정 부모의 압박 신문도 그냥 그곳에서 느꼈던 모든 분위기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괜찮다니깐 그러네요. 딸이 좋은 남자한테 시집 가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잖아요. 만약 제 딸이 시집을 간다고 남자를 데려왔다면 저 또한 애정씨 부모님처럼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게 딸 가진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예비 신랑이 매번 괜찮다고 해주고 단지 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포용하려고 해서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서운한 걸 얘기해주길 바랄 때도 있습니다. 분명 마음 한켠에서 속상한 것이 있을 텐데도 그마저 그냥 합리화하려는 것 같아 제가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밝히지 않지만 분명 속상했을 예비 신랑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친정 부모님의 솔직한 인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부모님께 온 연락을 통해서 저는 예비 신랑의 장점을 더 어필하려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가 먼저 예비 신랑 평판에 대해 선수를 쳐버리지 뭡니까? 스님이 조상부터 대대로 관상 공부를 해오셨던 분이야. 아무래도 그 남자랑 그만 갈라서는 게 좋겠구나. 스님 말로는 그 남자 인상이 사기꾼 상이래. 뭐? 엄마 아빠 생각해서 한우까지 사들고 간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스님이 뭘 안다고 기웅 씨를 함부로 판단해. 기웅 씨, 그 스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관상 그런 거 다 미신인 거 몰라? 들어서 나쁠 거 있어? 그 총각 관상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시간 두고 차차 정리해라. 안 좋다는 걸 굳이 끼고 살 필요는 없잖아. 너희 아빠랑 이미 말 끝난 일이니까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싫어. 나 원래 결혼 안 하고 쭉 독거 노인으로 살 생각이었는데 나한테 새로운 삶을 알게 해준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소중한 인연을 무자르듯 뚝 끊어내겠어? 엄마 아빠도 결혼했잖아. 나도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 거야. 누가 결혼하지 말라니? 그 총각이랑은 안 된다고. 다른 총각 찾아서 결혼해. 정 안 되겠으면 엄마가 스님 통해서 남자 하나 알아봐 줄게. 엄마, 그놈의 미신 좀 그만 믿으라고 했지. 엄마가 마음 기댈 때 필요해서 자꾸 쓸데없는 것에 눈 돌리는 거 알겠는데 나한테까지 이상한 미신 강요하지 마. 고작 그런 걸로 내 결혼 반대할 거면 차라리 우리끼리 시고 올릴게. 그날은 사춘기 이후 엄마랑 처음으로 다툰 날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내가 선택한 남자가 거절당했다는 서운함과 더불어서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에게 받은 친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욱해서 엄마한테 나쁘게 말해버렸네요. 현재는 제 인생에 손꼽을 정도로 후회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 제 성견 지명이 부족했던 탓이겠죠. 한동안 친정 부모한테서 문자 몇 번 왔는데 오는 연락들이 전부 그놈의 관상 타령이었습니다. 예비 신랑 만나지 말라는 연락만 계속 오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문자를 이렇게 많이 받아보는 것도 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막말한 건 미안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딸 마음은 고려하지 않는 부모님이 미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우리 부모님은 제가 절대 결혼 못하도록 혈안이 돼서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특히 미신을 잘 믿는 사람인데요. 무당, 목사, 스님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믿어요. 신을 모시는 존재들은 남다르다나 뭐라나. 여태 그런 엄마의 마음을 존중해주면서 터치하지 않았는데 그게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저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식이라고 모두 부모가 가는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예비 신랑의 상견례는 저희 부모님 반대로 결국 미뤄졌습니다. 마음 같아선 부모님 몰래 결혼을 올리고 싶었지만 예비 신랑이 떳떳하지 못한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류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답도 없는 상태에서 만남을 한 해나 훌쩍 넘겨버렸는데요. 그제서야 예비 신랑이 불안감을 비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태 내내 괜찮다고만 했는데 도통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디어 느낀 것 같았죠. 우리 결혼 못하게 되면 어쩌지? 내가 자기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걸까? 그냥 우리 이대로 그만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만하긴 뭘 그만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기다렸는데 무조건 결실 맺어야지. 내가 부모님이랑 연 끊을까? 우리 그냥 몰래 도망쳐서 외국 가서 살래? 그건 안 돼. 어떻게 천륜을 끊으면서까지 잘 살길 바라겠어. 그런 강 큰 짓은 절대 안 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야. 친정 부모의 허락이 없다면 이 결혼은 몰래 진행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예비 신랑은 꼭 정식으로 인정받으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도 친정 부모와 다투는 건 진이 빠져서 더는 못하겠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불안해하는 오직 예비 신랑을 지켜보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나중엔 제가 예비 신랑한테 미안함을 넘어서 연민까지 느끼고 있더군요. 지치지도 않는지 예비 신랑은 우리 부모님께 무조건 인정받겠다고 노력하는 착한 마음씨까지 보였습니다. 그런 예비 신랑은 저 또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임신을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아주 식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고 한 것보다 더 과한 반응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어차피 우리 결혼하게 될 거고 그럼 애도 가질 텐데. 혼전 임신을 하면 우리 부모님도 허락해주지 않겠어? 비록 억지로 허락을 받아내는 꼴이겠지만 그래도 이대로 계속 지내는 것보단 나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 절차가 있는 건데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나 혼전 순결이라고 했잖아. 애 생기면 두 분이 더 가만 안 있을 거야. 예비 신랑은 저와의 결혼은 재촉하면서도 도리가 아닌 방법은 절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런 정직한 모습들이 좋았지만 나중엔 좀 답답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못할 거면 결국 우리는 헤어지는 길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예비 신랑은 끝까지 자기 길만 고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또 기약 없이 결혼을 미루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동거를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지킬 건 지키면서 말 그대로 동거만 하자고 하대요. 자기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도 서울이랑 농촌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가 힘들다면서 결혼 허락 떨어질 때까지만 제 집에 얹혀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예비 신랑이 생각한 절차가 겨우 이런 건가 싶었지만 일단 방법이 없으니 뭐든 해보자는 식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 동거를 생각 안 해본 게 아닌데 예비 신랑이 좀 보수적인 것 같아서 차마 꺼내지 못한 제안이었었거든요. 먼저 동거 제안을 해주니까 그만큼 예비 신랑 마음이 상당히 조급하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신랑과 결혼 아닌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동거는 정말 그냥 룸메이트나 다름없었어요. 커플처럼 꽁냥대긴 해도 고작 그게 다였고 잘 때는 각방을 썼죠. 제 집이 부모님이 매매해준 자가인데다가 혼자 살기엔 집이 좀 큰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람 하나 더 있다고 문제될 건 없었지만 어째서 더 외롭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동거를 시작한 뒤로 예비 신랑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몇 번이나 뵈러 갔다가 쫓겨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받는 상처를 눈뜨고 지켜보는 저도 괴로워서 그만하라고 했더니 예비 신랑은 꿋꿋하게 그럴 수 없다면서 필요 이상의 끈질긴 모습을 보였어요. 해볼 만큼 해보고 포기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나도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존심 다 포기하고 애쓰는 거야. 그만큼 자기를 원하니까. 나랑 자기를 위해서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비 신랑마저 고집이 굳건하다 보니까 이젠 제 입장만 참 난처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도 설득 못해 예비 신랑도 못 말려. 어쩌다 이런 기막힌 상황까지 와버렸는지 이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끝까지 막아내지 못한 분화구가 결국 빵 터지고 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만화가라서 집에서 발주받아 보내주는 일을 하는데요. 한날 제가 새벽 늦게까지 일하다가 오후까지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비 신랑과 아침을 먹기 위해서 눈을 뜨곤 했는데 그날따라 스트레스 때문인지 피로함이 배로 덮쳐오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그걸 알고 일부러 저를 깨우지 않았나 봅니다. 해가 다 져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더니 잠깐 외출한다는 쪽지만 남겨져 있더군요.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또 혼자서 부모님을 만나러 간 것 같아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안 왔는데? 넌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 총각 얘기밖에 없니? 이참에 말 좀 전하자. 우린 너희 둘 결혼 허락할 생각 없으니까 제발 좀 그만 오라고 해. 듣자 하니 부모님은 예비 신랑의 행방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예비 신랑한테 연락했는데도 연락이 안 돼요. 친정 부모를 찾아간 게 아니라면 도대체 아침부터 해가 진 시간까지 어디서 뭐 하는 거지?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기다렸지만 예비 신랑은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결국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짐을 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 사용하던 방은 한결같이 깨끗했는데요. 방을 살피다가 그냥 나가려는 그때 문득 침대 밑에 뭐가 비죽 나와 있는 것이 눈에 들었어요. 꺼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제 통장인 겁니다. 그 통장은 제가 지난해에 다 쓰고 수납장 한 구석에 처박아뒀던 거예요. 대체 이게 왜 예비 신랑의 방에 있는 걸까요? 그때 왜 그런 촉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장 통장을 모아놓은 수납장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열었는데 역시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통장이랑 도장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도 순간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몰랐어요. 발밑부터 차차 올라오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다시 예비 신랑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전화가 꺼져 있기까지 하네요.
그때까지도 제게 일말의 신뢰가 남아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예비 신랑이 손댄 게 통장뿐만이 아닌 거 있죠. 부모님이 선물해준 명품 시계며 액세서리 등 비싼 것만 싹 사라졌더라고요. 명품도 명품이지만 저는 우선 없어진 통장 때문에 아침부터 은행을 찾아 계좌를 조회해봤습니다. 은행원으로부터 하나같이 전부 빈 통장이라는 말만 들었지 뭡니까? 그때서야 저는 머릿속이 탈탈 털리고 말았죠. 말 그래도 온전한 이성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둑을 맞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발등을 찍혔잖아요. 가족보다 더 많이, 더 깊게 마음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죠? 대체 왜요? 전날까지만 해도 저한테 조격을 손수해주던 남자였어요. 이게 앞뒤 어울리는 상황인가요? 그 당시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예비 신랑을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농촌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농촌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저 말고 연고가 따로 없거든요. 예전에 서울 소개해줬다는 친구도 오래돼서 연락 끊은 지가 꽤 됐다고 했고 농촌에서 세월을 다 보냈다 보니까 있던 친구들이 자연스레 멀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 급하게 갈 곳이라곤 당연히 고향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내내 대체 왜 나랑 결혼할 사람이 이런 도둑질을? 그 생각에 한참을 멍 때렸습니다. 농촌에 도착하고 예비 시부모 댁을 찾았는데 저를 반겨줬던 그 얼굴들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당황들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한데요. 혹시 기웅 오빠 여기 안 왔나요? 어제 갑자기 제 돈 들고 사라졌는데 오늘까지 연락이 안 돼서요. 양해를 구하고 사정까지 대충 말하며 물었는데도 예비 시부모는 더 당황하기만 할 뿐 자기들은 모른다는 말만 고집하는 거 있죠. 근데 그 모습이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제 두 눈에 두 분이 수상해 보였다는 거죠. 분명 예비 신랑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내내 예민해졌던 저는 결국 화를 냈고 경찰 불렀는데 자꾸 예비 신랑 일 숨긴다면 시부모도 신고할 거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식겁하며 입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우리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그 총각이 부탁 들어주면 돈 준다길래 아가씨 하나 올 거니까 부모인 척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만 했을 뿐입니다. 그 총각에 대해선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미안해요, 아가씨. 신고만 하지 말아요. 이건 또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지요. 제가 더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지금 예비 신랑이 여기 이장님 아들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 이장님도 예비 신랑을 겨우 2번 본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비 신랑이 와서 황당한 부탁을 했을 때 이거 사기 아니냐고, 나중에 우리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 이장님이 불안해서 물었는데도 예비 신랑은 어디 떠벌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의 예비 시부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생판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이장님 말을 듣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장님 입에서 나오는 예비 신랑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게 예비 신랑의 본색이겠죠? 어떻게 1년이나 제게 본색을 숨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욕도 안 나오더군요. 역시 경찰 인력은 남다르다고 그놈을 잡았다는 연락을 24시간도 안 돼서 받았습니다. 다시 서울로 간 저는 그곳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예비 신랑을 마주했어요. 예비 신랑이 짜증 가득 난 얼굴로 저를 본체 만체 하더라고요. 그곳에 저는 당장 쫓아가 들고 있던 지갑으로 예비 신랑의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뭐? 농촌?
변홍사?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칠 수가 있어? 자기 지금 내 재산 도둑질한 거야? 내 돈 훔치려고 나 만난 거였어? 대체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빨리 해줬으면 이혼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됐을 거 아니야. 옷 같은 부모님 설득 못해서 그 쉬운 일 하나 진행 못 시키냐? 무슨 딸 자식이 자기 부모도 못 이겨서 찌그러져 있기만 해. 뭐라고? 그 말은 지금 날 이용하려고 만났다는 거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믿었는데, 엄마 아빠랑 싸우면서까지 자기 편만 들었는데 어떻게 이래? 네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사람이야? 아, 짜증나. 거의 다 왔는데 너처럼 질긴 여자는 처음이다. 무슨 결혼 문제를 1년씩이나 끌고 가는지. 나도 더는 못 참겠어서 너네 부모 재산 포기하고 네 재산만 건드린 거야. 네 친구들이랑 네 부모한테 선물만 퍼줬지 내가 받은 게 뭔데? 나도 피해자라고.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을 봤나. 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콩밥 먹일 거야. 나를 1년이나 속였다고? 내가 받은 상심 그대로 다 갚아줄 테니까 각오해.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당연한 듯 짓거리는 예비신랑에 충격이 잇따랐습니다. 그동안은 몰랐던 처음 보는 모습이었으니 쉽게 마음 정리가 되지 못했죠. 예비신랑은 원래 목적이 친정부모 재력이었고 그 다음이 내 돈, 예물, 그리고 재산 분할이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경찰이 더 알아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저한테 몰래 상간남을 붙여 소송한 뒤 그 돈까지 받아먹을 계획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길게 들인 시간에 비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홧김에 직접 진술했대요. 당연히 제가 뒤이어 신고했던 농촌 이장님도 조사 차원에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예비 신랑과 서로 마주치고는 농촌 이장님이 예비 신랑을 막 나무라는데 예비 신랑이 이장님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위협을 주더라고요. 경찰이 아니었다면 한 대 칠 개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예비 신랑이 제게 말했던 것들 중 진짜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연이어 닥치는 충격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예비 신랑은 그 와중에도 자기가 훔친 것들을 내놓기 싫어서 숨기느라 경찰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가 경찰서에 있는데 부모님은 제 탓을 하지 않고 예비 신랑만 욕을 하면서 고소할 거라고 맞대응했고요. 이제 보니 예비 신랑이 애 안 갖겠다고 한 것도 부모랑 영 끊지 말라고 말한 것도 전부 자기 발목 잡힐 일 만들기 싫어서였고 부모님 재력을 포기 못해서였던 거죠. 생각할수록 열이 받쳐서 저는 그대로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예비 신랑 등짝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묶여있어서 처맞기만 했는데 형사들도 저를 설렁설렁 대충 말리기만 할 뿐 죄질 나쁜 예비 신랑이 실컷 맞도록 내버려두는 수준이었어요. 그 와중에 더 놀라웠던 건 예비 신랑이 결혼 이후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게 한두 사례가 아니라는 거 있죠. 그 기록을 찾은 형사 말로는 남편이 6년 전 사기죄로 수배 중인 사람이라고도 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빨간 줄은 모면했지만 몇몇 여성은 이미 재산을 뜯기기도 했다네요. 그렇게 예비 신랑은 바로 구속이 되었고 저는 그놈에게 빼앗길 뻔한 재산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죄질이 워낙 폐악해서 아마 몇 년은 징역살이를 하고 나올 듯해요. 당시에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제 결혼을 말려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탓이야. 바보같이 나이를 40 가까이나 먹어놓고 애 같은 실수나 저질렀어. 미안해 엄마 아빠. 버릇없이 군 거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우리가 너한테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한 탓도 있지. 자식 잘못이 곧 부모 잘못인걸.
그리고 엄마도 스님 아니었으면 그 총각 좋게 봤을 거야. 솔직히 태도나 인상은 나쁘지 않았거든. 우린 한 거 없어. 다 스님께서 앞 내다보는 능력이 좋으셨던 거지. 듣고 보니 스님의 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님께도 인사를 드리기 위해 부모님과 나란히 절을 찾았습니다. 올 때마다 불쾌했던 이곳이 처음으로 제 걸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더군요. 친정 부모가 먼저 자식 인생 구제해준 스님께 감사하여 보답을 해주고자 했는데 스님이 당연하게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딸 인생에 큰 은혜를 주신 분인데 저희가 어떻게 모른 척 받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조그마한 절을 확장하면 어떨까 싶어요. 공간이 넓어지면 스님 생활도 편리해질 거고 저희도 공양하는 데에 좀 더 신경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은 다 허물어져 가는 절에서 홀로 계셨는데요. 아빠의 제안을 더는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수긍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역 사람들이 와서 공양을 하고 가는 대표 절로 자리매김해가는 중이에요. 그 덕을 스님은 잊지 않고 저희 부모님한테 또 베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 나누는 배려의 무한 굴레 속에서 저 또한 많은 걸 깨우쳤고 종종 절에 가서 만화를 그리다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 장소가 그렇게 일 능력이 팍팍 오를 수가 없어요. 그 덕분에 최근 자주 절을 들락날락거렸는데요. 한날은 저를 찾아온 손님이 제가 문 열어놓고 작업 중인 곳으로 기웃거린 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가 제게 뜻밖의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전 남친한테 당한 게 있어서 더 이상 남자와의 미래는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스님의 조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스님이 제가 본 뒤 결혼해서 잘 살 상이라면서 일부러 조카를 불렀다고 하는데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만나보라고 하는 거 있죠? 스님의 제안이니 대차게 거절하기도 좀 그래서 현재는 억지스럽지 않을 만큼 쉬엄쉬엄 서로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한 1, 2년은 섣부르지 않게 제대로 알아볼 생각이에요. 그래도 살면서 사기는 안 당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격이 까탈스러우면 뭐합니까? 결국 콩깍지가 씌어지면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못 보는데 말이죠. 저의 덜 떨어지는 성견지명 때문에 하마터면 제 부모님한테도 엄한 피해를 줄 뻔했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부모님께 죄송한데 이보다 더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땠을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이래서 이성을 지배하는 감정의 움직임이 참 무서운 법이라고 하나 봐요. 앞으로는 사람 만나는 데서 정말 신중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누가 정답 좀 옆에서 알려주면 좋겠네요. 다들 저보다 현명하게 대인관계를 관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부디 삶에서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은 없기를 간곡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